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삼성 SDS 근무하고 있는 배성훈입니다.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다른 주제로 이제 발표를 했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오늘 또 다른 주제지만 또 좋은 기회로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바쁘고 귀한 시간 내어 와주신 만큼 유익한 내용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달드릴 내용은 공급망 관리의 디지털 전환인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물류의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저희 삼성 SDS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어떻게 다루고 운영하고 있으며, 또 이제 AI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 나아가고 있는 그런 방향과 지금 실제 구축하고 있는 사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차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먼저 이제 불확실성 확대, 이제 공급망 재편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크게 세 가지 리스크를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인데요.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지금 이란 호르무즈 해협 사태와 같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과거에 어떤 이제 국지적 지역에서의만 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사실 전 세계 모든 항로 운임, 비용, 시간, 정시성 등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죠. 두 번째는 이제 공급망 재편입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가 이제 2기 재임 이후에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가 있었고요. 특히 작년 한 4월 정도 기억나시겠지만 해방의 날 관세로 인해서 이제 시장에 크게 이제 움직임이 있었었는데, 이렇게 공급망 재편이 되면서 과거에는 좀 안정적으로 운영했던 했던 항로나 네트워크가 지금은 이제 꼭 그렇지만 않다라고 해서 이제 재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차이나 플러스 원, 이렇게 과거에는 중국 외에 한 개의 국가 정도 더 선정을 해가지고 공급망을 준비를 했었다면, 지금 이제 차이나 플러스 X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세 번째는 기후변화, 그리고 규제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EU ETS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이제 100%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제 2, 3년 전이죠. 파나마 운하에서 이제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했던 이런 기후 변화의 규제들도 사실 바로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지만 좀 계속적으로 이제 간접적인 영향이 커지고 있는데요. 아래 그래프는 이제 컨테이너선 대표적인 이제 벤치마크 운임 지수죠. SCFI 종합 운임 지수인데요. 이 지수는 2009년도부터 나왔었고, 지금 2009년도부터 코로나 전까지를 보면은 사실 거의 한 1000에서 1500선 정도로 이제 움직였었던 과거 사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운임 패턴이 이제 코로나 이후로 확실하게 바뀌었죠. 이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빈도도 많이 늘지만 한 번에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이제 급등락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자료에서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첫 번째 세션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병목, 초크포인트 쪽에서 병목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셔서 이 부분을 조금 스킵을 하겠습니다. 대부분 또 많이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이제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 그리고 지금 후티 방글 바벨 만데브 해협 이제 계속 사태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파나마 운하가 23년 11월에 가뭄으로 운항 제한이 있었었는데, 지금 이제 기사를 많이 보시면 올해도 여름 이제 슈퍼 엘니뇨가 다가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올해 한 가을 정도 넘어가면서부터는 다시 파나마 운하에 저수위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란 지금 이제 미국과 전쟁이 지금 MOU 체결을 하고 있고 8월 16일까지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이제 최초에 2월 27일 전쟁이 발생했었을 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여기 이제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이쪽에서 가장 가까운 구간은 부산에서 대마도 정도의 구간이고요. 날씨가 좋으면 사실 끝과 끝을 볼 수가 있는 구간인데, 여기 실제 수로 해협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에서 기뢰나 아니면 조그마한 이제 운항 제한에도 사실 병목 현상도 발생하지만 쉽사리 운항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이때 지금 에너지 쇼크가 1일 원유 수송량이 약 이제 2,100만 배럴 정도가 이제 정체가 됐었고, 이런 에너지로 인한
제 전체적인 비용 상승이 지금 글로벌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상 운임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미국과 유럽의 디젤 가격이 올라가면서 내륙 물류 비용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달 발표했던 미국의 PCE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한 3.8%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2023년 이후로 이제 최고치, 그리고 거의 지금 예상치는 지금 다음 달에 발표하는 거는 거의 한 4%대 이렇게 예측이 나오면서 트럼프가 이제 급격히 이제 전환을 하면서 지금 MOU 체결을 하고 있는 게 그만큼 이제 영향이 컸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물류에서는 어떤 이제 비용이 발생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해상적인 측면에서 먼저 비용입니다. 전쟁이 처음에 발생을 하고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제 그 페르시아 이쪽으로 가는 선박에 인해서는 이제 전쟁 서차지가 적용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급격하게 벙커유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긴급 유리 할증료가 부과가 됐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부과가 되고 있고요. 또 운영적인 이슈 측면에서도 이제 그 우회 운항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대체 내륙 운송이나 이제 피더선을 이제 통하는 그런 형태의 운영적인 비용이나 시간적인 소요도 이제 발생을 했었고요. 항공 쪽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중동에는 이제 주요 허브 공항들이 많이 있죠. 뭐 두바이 국제공항이나 뭐 카타르 도하 공항 이렇게 이제 주요 공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 공항들이 사실 네트워크가 이제 유럽이나 아프리카로 이제 많이 가고 있는데요. 당시 이제 중동에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제 영공 제한이 발생했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화물기나 이제 우회 비행을 해야 됐고, 그러면 이제 연료를 더 이제 실어야 됐겠죠. 그러면서 이제 캐파시티라고 하는 이제 페이로드가 약 10에서 15% 감소하는 측면이 결국에 운임 인상의 효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상과 마찬가지로 그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FSC라고 하는 유리 할증료가 인상이 됐는데, 지금 이제 뭐 해외 여행 이렇게 표 구입 서치해 보시면은 과거 대비해서 이제 유리 할증료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상승해서 있는 부분도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항공유 부족 리스크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품류 측은 이제 항공유의 이제 보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리스크가 있다 보니 이제 수익성이 조금 담보되지 않는 그런 라우트는 이제 비행 편수를 좀 조절한다는 그런 적인 영향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2월 27일에 이제 전쟁이 터지고 나서 SDS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이제 워룸이 이제 운영이 바로 되면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 선박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고, 그다음 지연 일수와 그다음에 그 고객의 불동 현황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이제 호르무즈 근방에 있는 선박의 이제 나타낸 그 자료인데, 이 중에서 ETA가 이제 15일 이상 지연된 선박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 맨 왼쪽 열에서는 저희 선박 상태, 이 선박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는지, 아니면 해협의 좀 바깥에 있는지, 아니면 뭐 아시아에서 지금 이제 중동 쪽으로 오고 있는지, 이런 선박 상태와 그 다음에 퍼처스 오더 당시의 ETA, 최초의 ETA와 현재의 이제 지연된 ETA 두 가지를 가지고 나서 얼마만큼 이제 고객에게 그 납기에 이제 영향을 주는지를 보고 있고요. 맨 오른쪽 열은 이제 그만큼 그 각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고객의 물동량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의사소통을 했었는데요. 뭐 실제로 더 긴급하게 운송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그 고객의 물동량은 먼저 우선적으로 대응을 한다든지, 비용이 발생하는 측면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이제 대응을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선박의 현재 위치,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한 구역에 있는지, 그리고 재고나 그 납기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은지를 종합적으로 먼저 판단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차항에 그 양화를 할 수 있고, 그 양화에서 다시 이제 피더나 내륙 운송을 통해 가지고 제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UAE 뭐 동해안이나 오만의 동해안에 양화를 해가지고 이미 이제 다른 쪽으로 많이 가는 내륙 운송은 이미 이제 전쟁이 거의 한 3개월 지났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선사 측면에서 EOV라고 이제 엔드 오브 보이지죠.
선사 면책 약관에 의해서 이제 운항 종료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EOV를 선언을 하게 되면 그 베이스 기본 프레이트 외에 이제 뭐 서차지 아니면 터미널 비용이나 이제 여러 가지 당면한 비용들을 이제 고객 측면에서 부과를 해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 EOV를 가지고 끝까지 이제 운항을 했었을 때의 실익과 아니면 이제 중간에서 그냥 이제 슛백을 했었을 때의 수익과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고객과 의사소통을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앞서는 이제 조금 이제 증정학적 리스크와 이러한 호르무즈 기반으로 해가지고 특정 사례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지금은 조금 저희 전반의 이제 유스 케이스와 사례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삼성 SDS가 취급하고 있는 물량은 하루에 약 45,000 컨테이너, 약 1,800여 척의 선박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박과 컨테이너를 이제 사람이 매뉴얼로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이 선박이 내가 운항하고 있는 아니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고객 물량이 얼마만큼 영향을 받고 있고 또 뭐 지연의 문제는 없는지 이런 걸 사람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데이터 기반의 프로세스 그리고 특히 이제 표준화되는 프로세스 기반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제 운영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 중간에 이렇게 글로벌 컨트롤 타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랫단에 보시면 백엔드 단에는 이제 저희가 첼로라고 하는 이제 물류 운영 플랫폼이 있는데요. WMS부터 TMS 전반의 이제 물류 운영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최적화를 하고 있는 쪽에 이제 첼로의 백엔드 플랫폼 그리고 이제 고객단의 프론트엔드 단에는 이제 첼로 스퀘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고객이 직접 이제 접속을 해가지고 부킹이라든지 견적이라든지 가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 두 가지 플랫폼의 유기적인 연결 하에서 글로벌 컨트롤 타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이 안에서 컨디전시 플랜이나 리스크를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리스크를 어떻게 감지하고 있는지 첫 번째로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 불과 한 2, 3년 전에만 해도 제 경험에도 이제 해상에 매일매일 어떤 이제 주요 기사들이 있었는지 사람이 이제 서치를 해가지고 뭐 해상엔 3명, 항공엔 또 뭐 3명, 아니면 경제 기사도 한 3명 이렇게 이제 각자 기사를 이제 서치를 하고 그 기사를 가지고 또 우선순위를 나눠서 또 누군가 한 명이 취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많은 사람이 공수가 들어가서 그런 이제 자료가 발간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데이터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 막 약 6만 건의 뉴스가 이제 자동으로 저희가 이제 들어오고 있고요. 이 6만 건의 뉴스 중에서 사실 이제 물류하고 연관되는 뉴스를 이제 머신러닝 기반으로 해서 이제 750개를 필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중에서 실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아니면 예상되는 그런 운송 화물에 영향을 주는 70개의 리스크를 도출을 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리스크 1단계, 2단계, 3단계로 분류를 해서 고객에게 이제 나가고 있는데요. 즉 이러한 실시간 바로 대응하는 형태로 해서 과거 대비해서 업무 공수도 줄이지만 오히려 고객에게 더 필요한 의사결정과 아니면 예외적인 상황에 더 대응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에 이런 상황을 저희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시겠습니다. 혹시 재생 소리가 안 나나요? 삼성 SDS 글로벌 리스크 매니지먼트 삼성 SDS 통합물류관제센터 GCC에서는 물류 리스크 감지부터 대응까지 전 세계 물류 흐름을 실시간으로 관리합니다. 선박 항공의 실시간 위치와 운송 경로,
항구 혼잡도 등을 모니터링하여 화물의 이상 상황을 신속히 감지합니다. 먼저 매일 글로벌 뉴스와 300여 개 물류 현장의 이슈를 수집하고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리스크를 식별, 하루 평균 70건의 물류 리스크를 빠르게 감지합니다. 센싱된 리스크는 위험도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되고 각 리스크의 영향 물동이 자동으로 선별되면 물류 운영자에게 실시간으로 전파됩니다. 만약 특정 리스크로 운영에 차질이 발생했다면 리스크 비상 대응 조직, 물류 운영자 등이 참여한 회의를 통해 리스크 영향권 내 물동을 종합 분석하고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수립해 고객에게 제안합니다. 그리고 시나리오에 따라 운송 계획을 조정하고 실행합니다. 상황 종료 후에는 대응 과정을 데이터화해 사례집으로 축적하고 유사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삼성 SDS는 2024년 말 미국 동부 항만 파업을 조기에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항만 운영 중단 가능성을 고려해 고객사의 컨테이너를 조기 반출함으로써 추가 물류 비용 발생을 사전에 방지했습니다. 선적 중 화물은 파업 재개 시점을 고려해 동부 첫 기항지에서 긴급 하역한 뒤 고객 운영 특성에 맞춘 내륙 운송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선적 전 화물에 대해서는 서부 항만을 이용한 대체 운송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삼성 SDS는 이탈리아 제노아 항으로 향하던 화물의 폴트 스킵 가능성을 사전에 감시했습니다. 즉시 비상계획을 가동해 제노아 인근 라스페지아 항에서 화물을 선제적으로 하역하고 긴급 육상 운송을 통해 최종 도착지까지 연결, 운송 지연 리스크를 방지했습니다. 빠르고 유연한 리스크 대응으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멈추지 않도록 언제 어디서나 안심할 수 있는 물류. 네, 소개해드렸던 이 영상은 저희가 이제 리스크를 감지를 했었을 때 실제로 분석을 하고 이제 액션 플랜을 짜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던 영상이고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영상에서 나왔던 부분 중에 유스 케이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포트 컨제션인데요. 이제 여기 보시는 주요 이제 글로벌 맵에서 주요 항만에 저희가 AIS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지오펜스라고 해서 구역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 내에서 이제 선박이 외항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외항에서 접안 대기, 그다음 실제 접안에서 양화를 하고 양화가 돼서 나가는 그까지 전체를 이렇게 인덱스화 지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된 부분은 이제 혼잡도 지수가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고, 이제 그 포트 혼잡도가 높은 부분은 실제로 이제 이 포트의 라우트를 이제 설계를 할 때 이제 스킵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다른 라우트를 고객에게 제안을 한다든지 측면에서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던 포트 스킵입니다. 이제 그 포트 스킵이 말 그대로 이제 예정된 그 항차를 스킵을 하고 이제 다른 그 항차로 간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번에 부산에서 하역을 해야 되는데 부산에 하역을 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 상해에 이제 기항을 해가지고 하역을 하는 건데 이런 그 정보를 사전에 이제 공유를 한다거나 이제 노티스를 주지는 않고 있고요. 이 사건이 항상 일어나고 나서 이제 그 뒤늦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렇다 보니 만약에 이제 저희가 먼저 이런 포트 스킵에 대한 그 사전 리스크를 먼저 알게 되면 확실히 이제 뭐 그 내륙 운송이나 먼저 부킹이나 준비를 할 수 있는 측면에서 훨씬 더 유용할 것 같은데요. 이 포트 스킵 리스크를 저희가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SDS 측면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주요 데일리 받는 해운선사의 이런 이제 베슬 스케줄 그리고 이제 전 세계 항만의 일단 포트 컨디션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가지고 있고요. 약 한 5개로 리스크를 분류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한 가지는 어떤 선박이 특정 항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도착을 했는데 접안을 하지 않고 약 7일 이상
어떤 외항에서 계속 대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리스크에 감지가 되고요. 그러면 이거는 포트 스킵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선사와 이제 그 통화를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포트 스킵의 가능성이 있는지 이를 체크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이제 뭐 배슬 스케줄이 갑자기 바뀐다든지 아니면 예정된 그 스킵 그 스케줄에서 항만이 뭐 삭제가 된다든지, 또는 앞서 말씀드렸던 포트 컨제션이 또 굉장히 높은, 아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던 그런 이제 항만들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이런 항만은 만약에 들어가는 라우트가 있으면 그 스킵의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저희가 이제 시스템에서 먼저 알람이 오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트 스킵을 저희는 이제 대화형으로 해가지고 리스크를 전체적으로 이제 뽑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ETA가 딜레이가 7일 이상 되는 거를 뭐 전체를 조회해줘, 또는 이제 북미 안에서 조회를 해줘 했었을 때 이렇게 가지고 있는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이제 대화형으로 전체를 뽑을 수가 있고 실제 받는 고객과 물량을 한 번에 이제 조회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그 프레딕티브 ETA입니다. ETA는 사실 뭐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는데, ETA를 알게 되면 이제 그 양화 이후에 실제로 이제 내륙 운송까지 연계가 되는 모든 부분에서 납기나 재고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는데요. 그 ETA를 선사 측면에서도 선사로부터 저희가 계속 이제 그 ETA를 받고 있죠. 근데 그 ETA 정시성이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았고,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고객에게 조금 더 대응을 할 수 있는, 뭔가 좀 더 자신감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포트 스킵과 같은 이제 자체적인 인덱스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 AIS 기반의 이제 과거 여러 가지 데이터들, 그리고 평균 체류 시간, 혼잡도 등 여러 가지 아까 포트 스킵이나 썼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프레딕티브 ETA를 만들어서 고객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 ETA 자체는 이제 뭐 시간이나 기후나 환경적인 여러 변수들 측면에서 좀 다양하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고 보고 있는 부분은 확실히 선사 측면으로부터 받는 ETA보다는 높다. 그래서 결국에 이게 그냥 단순히 수치가 높아요가 아니라 저희는 결국 이러한 프레딕티브 ETA를 가지고 화주화, 그리고 이제 약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정도 정시성을 가지고 저희가 자신감 있게 제안을 하고, 그러면 추가로 고객 입장에서는 재고를 더 안 가져가도 되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세이브가 되는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프레딕티브 ETA를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첼로 스퀘어 고객이 접속했었을 때 이런 그 시스템에서 다 보실 수가 있고요. 프레딕티브 ETA, 그리고 이제 저방 가능한 ETB 날짜와 또 선사에서 제공하는 ETB 날짜도 그렇게 같이 제공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시성의 전체 연결을 보려면 앞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던 해상운송에서의 가시성뿐만 아니라 이제 내륙운송까지가 연계가 되어야 될 텐데요. 그 내륙운송도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내륙운송은 이제 그 앞서는 이제 해상운송 쪽의 부분이었으면 지금은 도착에서 창고까지 들어오는 인바운드, 그리고 창고에서 마지막 최종 고객에게까지 가는 아웃바운드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프레딕티브 ETA를 가지고 저희는 이제 도착 7일에서 10일 전이 되면은 그 이제 드레이지 운송사와 함께 이제 어포인트먼트를 잡고요. 그 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미리 이제 사전에 그 부킹을 하죠. 이렇게 미리 캐파를 잡아놓으면 실제 터미널에서 못 빠져나오는 그런 이제 불상사를 미리 사전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캐파를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나온 이제 걸 가지고 아웃바운드까지 쭉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터미널에 북미와 한국의 터미널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약과 연계를 해가지고 터미널 안에서의 이제 흐름이나 그리고 뭐 게이트 인 아웃까지 그런 이제 세부적인 정보까지도 같이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북미 케이스를 보면은 사실 뭐 모드별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데 이렇게 뭐 내륙으로 오는지 아니면 뭐 크로스보더 트러킹으로 가는지 이런 이제 전체적인 모드를 한꺼번에 조회를 하고 있고,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상 상황의 모니터링이겠죠. GPS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라우트를 벗어난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뭐 경계선 부분에서 이제 있는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면 바로 이제 감지가 시스템적으로서 이제 접근이 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운송사나 아니면 드라이버에게 바로 이제 연락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해서
결국에는 이 트래킹을 통해서 납기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서 쭉 말씀드렸던 거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이제 글로벌 컨트롤 타워 안에서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으면, 지금 이제 마지막 챕터는 이제 AI 부분인데요. 저희 AI를 가지고 SDS에서 바라보는 물류, 나아가야 하는 그런 이제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보시면 사실 뭐 가시성도 충분히 보고 있고, 뭐 ETA도 프레딕티브 ETA 기반으로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한계는 사람의 개입이 들어간다는 거죠. 사람의 개입이 뭐 들어가는 게 반드시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의 개입이 지금은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제 그 수치를 잘못을 입력을 했었을 때 그 뭐 어디에서 뭐가 잘못되는지를 오히려 찾아내는데 사실 시간이 더 드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바라보는 이제 미래 그 부분은 이 글로벌 타워가 AI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슈를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방을 하는 거죠. 분석을 해서 어떤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고 이걸 실제로 이제 액션까지 연결을 하게끔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AI 기반의 이제 글로벌 컨트롤 타워인데, 결국 여기에도 이제 사람의 개입은 들어갑니다. 다만 사람은 과거와 같은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는 최대한 배제를 하고 AI가 구조화된 패턴 안에서 AI가 해야 할 일은 AI가 하고, 사람은 좀 더 부가가치 그리고 좀 더 높은 의사결정에 집중을 하는 구조가 지금 이 부분의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자체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봤어요. 로컬 운송, 그냥 국제 운송, 창고 관리 세 가지 모드를 가지고 이런 AI가 이제 들어갔었을 때 촉진 요소, 저해 요소를 좀 살펴봤는데, 로컬 운송은 이제 일일 접수가 오더 건수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버프레이트 같은 이제 대형 플레이들의 디지털 전환 속도도 굉장히 빨라서 AI를 이제 넣었었을 때 적용 촉진 요소가 있었는데, 적용 저해 요소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사실 현장에서의 그런 영세 트래킹 업체가 사실 대다수고, 그런 부분에서는 디지털 인프라가 사실 많이 부족을 하죠. 창고 관리도 같은 측면인데요. 창고는 이제 WMS라는 이제 단일 시스템이 있고, 또 과거에도 이렇게 AI 에이전트는 아니었지만 이제 창고 내에서의 뭐 최적화 아니면 동선 최적화, 이제 많은 형태의 최적화는 많이 있었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시스템을 봤을 때는 WMS 내에서의 데이터 정합이 사실 좋지가 않더라. 오히려 이제 품질 수준이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고 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국제운송 부분입니다. 국제운송은 운송 건당 약 보통 10정에서 20정 정도 문서 작업이 필요하고요. 로컬 운송 대비해서는 적지만 상당히 많은 문서 작업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또 업무의 50% 이상이 반복 업무 위주다. 그러면 AI가 들어갔을 때 여기에서 들어가는 공수를 많은 부분을 자동화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공급망 불안정, 가시성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겠다. 그래서 이제 도입 분야를 이제 견적, 부킹 이렇게 좀 나눠서 보고 있고요. 여기서는 조금 이제 개념적인 부분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물류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고 어려운 부분이 사실 부킹이나 정산이나 POD 검수와 같은 이런 부분들인데, 전체적인 프로세스 하에서 그냥 AI를 넣고 야 이거 자동화해봐 라고 했을 때 자동화가 되지가 않죠. 왜냐하면 프로세스가 복잡하고 그 단계별로 이제 전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먼저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 부분은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과 또는 이제 AI가 충분히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나누는 게 우선이고요. 여기에서 먼저 그 오더부킹 서브 에이전트를 조금 구체화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풋으로 들어오는 저희가 이제 부킹을 넣을 때 뭐 고객 이메일을 보내는 뭐 형태도 있을 거고, 들어온 부분이 메시지로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PDF나 엑셀 아니면 뭐 포털 다양한 이제 곳에서 받는 이제 다양한 양식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 이렇게 부킹할게요라고 이제 들어오는데요. 사실 이 많은 부분을 지금까지는 사람이 하나하나씩 화면을 여러 가지 켜놓고 이제 수작업을 입력을 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부킹 에이전트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 필드를 값을 추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동화해서 추출된 필드 값을 표준화된 형태로 넣어주고요. 포인트는 그냥 AI가 만들었던 이 값을 그냥 믿는 건 아니고요. 이제 원래 기존에 이제 팔러시 정책이 있겠죠. 기준과 이걸 넣었었을 때 값과 그 자동화돼서 나온 값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이제
그 분류를 하고 그게 맞으면 바로 진행을 하고 이제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으로 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감사 로그에도 남고요. 즉 이제 AI가 어디까지 판단을 했고 사람은 어디에서 개입을 했는지 이런 형태로 이제 보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지금 아까 선사 딜리버리 오더 내용인데요. 컨테이너를 최종적으로 반출을 할 때 선사로 받는 이 DO가 선사별로 다 다양하겠죠. 뭐 보여주는 이제 그 사례나 양식이 다 다양한데 이거를 이제 자동화 저희가 IDP와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추출을 해서 아까와 같이 이제 그 자동화된 필드에 넣고 저희가 사람이 과거에 넣어놨던 그 값과 기준의 값이 이상이 없는지 이상이 없으면 자동으로 이제 고객에게 릴리즈 메일까지 넘어갈 수 있게끔 모든 거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서 기대 효과는 뭐 공소 절감 측면도 있는데 사실 사람이 했었을 때 너무 편차가 되게 크죠. 조금 더 꼼꼼한 사람이 했을 때와 아니면 이제 아닌 사람이 했었을 때 이 편차가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자동화를 통해서 편차를 줄이고 업무 효율성의 측면에서 안정화를 가져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좀 급하게 왔는데 마지막 장표입니다.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넥스트 컨트롤 타워는 첫 번째 이제 정형 데이터, 앞서 쭉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뭐 ERP 기반의 아니면 여러 외부 정보들을 잘 쌓아야 됩니다. 이 데이터가 당연히 잘 쌓여야 되고 당연히 잘 정제된 클린 데이터여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컨텍스트 그래프, 뭐 비정형 데이터와 이제 컨텍스트 그래프인데 이 컨텍스트 그래프를 어떻게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 수 있겠냐면 앞서 또 이제 발표자분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했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를 추천을 해줘라고 하면 사실 가장 물류비가 싼 거를 추천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A, B, C가 있으면 A사가 물류비가 가장 저렴해요. 라고 해서 이제 시스템은 추천을 해주겠지만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전혀 다른 대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A가 가장 싸지만 오히려 담당자는 B나 C 같은 이제 업체를 추천할 텐데요. 그게 왜? 라고 물어보면 그 업체는 평균적인 뭐 리드 타임, 뭐 재고 그런 준수율이 굉장히 높았어. 또는 이 업체는 주말에도 또는 이제 어떤 기간에도 뭐 대응을 잘해줘. 세 번째는 그냥 담당자가 굉장히 친절해. 사실 이런 부분은 데이터화를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컨텍스트 그래프, 즉 맥락에 대한 이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도 저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글로벌리하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을 봤었을 때 이 컨텍스트 그래프, 맥락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은 거의 100%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위에 필요한 게 이제 AI 에이전트입니다. AI는 이제 그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이제 사람처럼 의사결정에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 역할인데 즉 마지막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클린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맥락을 이해를 하고 즉 플랫폼 하에서 즉 바로 액션까지 이제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플랫폼을 저희는 첼로스케어 넥스트 AI 컨트롤 타워로 이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급하게 말씀드렸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